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휴, 이게 참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번 9평은 6평보다 훨씬 어려웠죠. 이게 막 모의 수능의 그 난이도가 막 널뛰기를 하고 막 그냥 쉬었다가 어려웠다 막 이러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또 그 수시 마감이잖아요. 그 주요 대학들이 내일 모레 순차적으로 마감이 되고 12일 날은 최종적으로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뭐 아직 그 원서를 다 이렇게 수시 원서를 쓰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도 불안하시고, 이번 9평과 실제 수능 그 예측, 9평을 통해서 예측되는 실제 수능의 어떤 그런 상황, 이런 것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가, 이런 어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강연 듣고 나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고 좀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제가 끝날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아주 평범한 얘기지만 진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진짜 가장 중요한 그 유념을 해 주셔야 될 사안은, 지금 우리 아이의 성적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아직 그 수능까지 2달 조금 더 남았죠. 2달 며칠이 남았는데, 우리 학원에서 그동안에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성적의 성취, 뭐 그냥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기적을 보이는 그런 정말 많습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학원 여기에서 우리 스님들 강의를 듣고 제 정신교육 받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은 애도 있고요. 수능 원점수 만점을 받은 애도 있습니다. 만점을 받은 애도 있고, 아주 놀라운 케이스 중에는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수능을 토탈 23등급, 23등급을 올린 애도 있습니다. 전 영역을 7, 8, 9등급에서 1, 2등급으로 다 올렸습니다. 모든 영역을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근데 이런 애들이요, 그 성적을 이렇게 정말 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성적을 보일 때 6평, 9평에서 그때부터 두드러지는 성적을 나타내고, 얘는 뭔가 싹수가 뭔가 다르다, 얘는 뭐 정말 기대가 된다. 그렇지 않은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성적의 패턴이 물론 이렇게 상향되는 애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6평, 9평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극화불을 그리면서 실수능에서 이런 어떤 놀라운 변화를 보이는 애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 저런 패턴을 보이는 애들이 무슨 23등급 올리고 만점 맞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평범한 애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이는 애들이. 그런 면에서 지금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뭐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어느 대학 되겠다 안 되겠다, 성적이 어느 정도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섣부른 어떤 그런 예측이라는 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저는 수십 년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자녀들에게 꼭 그거를 강조해 주실 거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강연 청취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2달은, 앞으로의 2달은 진짜 중요한 시간이고, 학습이라는 건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공부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학습이라는 건 마음이 쫓기면은 더욱더 집중력이 생기고 능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에 다 시험 공부 해보셨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하면은 그 학교 시험 이렇게 예고 나오면 막 멋지게 시험 공부하는 학습 계획표 짜지요. 몇 주 전부터 막 몇 회 반복하고 뭐 교과서 몇 번 읽고 문제집 몇 번 풀고, 그 하나도 못 지키잖아. 대부분 다 그러잖아. 그 하나도 못 지키고 시험 전날 벼락 공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벼락 공부할 때는 왜 이렇게 잘 들어와 머릿속에. 그러면서 맨날 그런 생각하잖아. 내가 1시간만 더 있으면, 2시간만 더 주어지면 이거 다 하고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시험장에 갈 때 많이 있잖아요. 뒤에 쫓길수록 사람이라는 게 어떤 마인드의 긴장, 심리적 긴장에 의해서 놀랄 만한 어떤 그런 자기의 능력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습의 어떤 그런 능률은 지금까지 수험생이 되어가지고 보냈던 8달, 9달 이런 어떤 달보다 앞으로 남은 2달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명심해 주시고, 진짜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평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시자 측면에서요. 이번에는 그동안에 한 십몇 년 동안 우리 수능 시험 입시가 보여온 어떤 그런 응시자들의 일정한 어떤 그런 패턴이 있는데, 변화의 패턴이 있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그 패턴이 다 달라졌습니다. 일단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고3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그 구평 실제 우리 고3생이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아요. 출생자가 많습니다. 몇만 명이 많기 때문에 28477 지금 써드리는 숫자는 그 자료집에도 나옵니다. 28477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N수생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869명. 제가 그동안의 패턴과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 고3 수험생, 재학생들은 한 십몇 년 전부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출생하는 아이들이 줄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애들이 지속적으로 줄어왔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수험 메가스타들을 만든 게 19년 되었네요.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고3 정원이 졸업생이 한 60만 명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40만 명도 안 되는 해가 있습니다. 37, 38 이렇게 되는 해도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쭉 줄어왔는데 올해는 그 역전 현상, 작년보다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만 8천 몇 명이 늘어났고 수험생이 3만 명 가까이 늘어났죠. N수생도 이 N수생 증가도 옛날부터 따지면 재수라는 것이 보통 대학을 못 가가지고 재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보통 한 10%, 1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었었거든요. 수능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이게 점차 대학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대학을 가는 트렌드라는 게 완전히 문화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실 때처럼 고3 때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지 못해가지고 재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재수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요. 우리 아이가 재학생 부모님들의 경우 우리 아이가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하게 된다. 조금 미안합니다만 우리 재수생 부모님들의 경우 우리 아이가 이번에도 또 실패해서 삼수를 하게 된다. 그럴 때요. 남들 눈치를 보거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요. 재수라는 개념이 대학을 못 가가지고 재수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뭘로 개념이 바뀌었냐면은 라이프 플랜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을. 내가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반도체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요.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학을 선택해. 그게 잘 맞지 않으면 몇 년을 계속해. 4년, 5년,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유명 어떤 그런 입시학원들, 서울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들, 대성학원, 무슨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이런 데 유명 입시학원들이에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재수생들, 순수하게 재수생들, 고3 졸업해가지고 대학 못 가서 재수하는 애들이 유명 입시학원의 50%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이상하죠. 옛날에는 다 전부 재수생이었잖아요. 지금은 3수, 4수, 5수, 6수. 우리 학원만 하더라도요, 30대 애들이 꽤 많습니다. 한의대 다니다 온 애들, 작년에는요, 올해는 그렇지 않지만 의대 다니다 온 애들도 굉장히 많았어. 의대 학교를 안 가니까 지방의대 다니는 애들이 인서울 의대 가겠다고 와가지고 굉장히 많아. 그것도 보통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입시라는 게 지금은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좀 마음 편하게 가지시라고. 우리 애가 대학 못 가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5년 후에는 갈 수 있어.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 때문에 N수생은 약간 감소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건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지금은요. 재수생 이상 지금은 재수라는 말을 안 쓰고 아예 N수라고 그러잖아. 3, 4, 5가 많으니까 이 N수생 비율이 지금은 전체 수능 응시생의 35% 정도 됩니다.
거의 반 가까이, 반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육박하는 정도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 응시생 분석에서 유의해야 될 점, 유념해야 될 사항들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고3이 늘어났다는 건 고3 수험생의 증가로 이게 학부모님들이 볼 때 이 숫자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숫자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인서울의 정원, 인서울이라는 개념 아시죠? 인서울이라는 건 무슨 서울 소재대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대학 하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대표적인 대학들을 말하는 것이죠. 스카이, 서성하니, 중경외시, 동고농숙. 이게 이제 15위권 대학까지, 여기를 이제 인서울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서울권에 무슨 대학 하면 이제 알아주는 이런 어떤 대학들, 이런 어떤 상위권 대학들인데 이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이 35,000명 정도예요. 35,000명.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이 이 정도로 고3 수험생이 늘어났다는 건 인서울 입학생 정도가 입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고3 수험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입의 실질 경쟁률은 상승할 것이다. 수시가 되었든 정시가 되었든 실질 경쟁률은 상승한다. 그러니까 지금 배치표, 올해 배치표 나올 텐데 그 배치표에 나오는 작년 경쟁률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의 과와 대부분의 계열에서 경쟁률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N수생 증가 현상은 이번 구평에서는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0만 명이 넘었고 실제 입시에서 실제 수능에서 보이지 않던 N수생이 또 많이 참여합니다. 이거는 뻔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N수생 증가해서 이번에 약간 좀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작년에는 4,500명을 뽑았다가 올해는 3,050명으로 원점 회귀했죠. 앞으로 의대 정원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거는 이재명 정권이 이제 알아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겠지만 올해는 일단 시험을 보고 의대생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예년 수준으로 뽑자. 그냥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내년부터 또 보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3,050명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최상위권 N수생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참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의대를 4,500명 뽑는다고 하니까 서울대 다니다, 연대 다니다, 고대 다니다 이런 놈들이 이제 의대 가려고 다시 공부하고 또 의대를 다니던 애들이 또 공부해가지고 수능 시험 보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애들이 싹 사라졌기 때문에 최상위권 N수생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는 우리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다양한 요소입니다. 최상위권의 N수생이 수능시험에 편입되는 거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거. 그래도 이 N수생이 이 숫자 줄어든 게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N수생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 아까 제가 트렌드의 변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의대를 목표로 한다. 변호사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몇 년 걸리든 상관없다. 그냥 무조건 계속 공부한다. 이렇게 그 애들이 대입 트라이를 계속하기 때문에 N수생 증가 추세는 아주 지속되고 있고 이거는 특히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재수생 학부모님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재학생은 실수능에서 성적 하락을 주의해야 된다. 재학생은 실수능의 성적 하락을 주의해야 된다. 재학생 부모님은 아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 듣기에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요, 구평에서, 이 구평입니다. 실수능으로 가면서
실수능. 실수능으로 가면서 참 이상하죠. 구평에서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요, 성적이 오르는 애들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많아져요. 실수능으로. 이건 참 이상하죠. 아니, 어떤 애들은 올라가고 어떤 애들은 떨어지고 전체가 똑같으면은 올라간 만큼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올라가고 똑같을 거 아니야. 이게 왜 성적이 오르는 애들보다 떨어지는 애들이 많냐 하면은 모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평을 보는 응시 집단과 실제 수능을 보는 응시 집단이 달라져요. 수험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구평에서 이번에 구평 봤지만은 이 구평에 응시했던 재학생들의 상당 부분 8등급, 9등급을 받쳐주는 여기 한 5만 명 정도 인원이 매해 탈락합니다. 5만 명이 빠져요. 얘들은 수능을 포기하는 거야. 수능 포기. 실업계 학생들이라든가 학력이 아주 기본 학력이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에이 뭐 수능 봐자 뭐 그냥 이번에 구평 결과 보니까 나는 대학 안 가는 게 낫겠다, 수능 시험 안 보는 게 낫겠다, 항상 그래요. 4만 명에서 5만 명이 빠져. 그리고 어떤 애들이 들어오냐면은 좋은 대학 다니다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 자기 목표로 어디 하는데 어디 가려고 약대 이런 데 가려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새로 진입한다고. N수생이 지금 구평에 등장하지 않던 N수생이요, 매해 어느 정도 등장하냐면 이 구평 인원보다, 구평 N수생보다 어떤 해는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어떤 해는 한 60%, 70%까지 늘어납니다. 이 새로 등장하는 N수생이. 그러니까 한 16만, 15만 이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평의 성적을 드러내지 않던 최상위 애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집단이 붙고 아래 집단이 빠져버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전체 모집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성적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재학생들은 항상 이런 패턴의 반복이야.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6평, 9평까지요,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6평 모의고사, 9평 모의고사까지만 해도 뭐 1등급 나오고 2등급 나오고 애가 괜찮았는데 애가 심장이 약해가서 애가 간이 졸아가지고 실제 수능장에 가서 벌벌 떨어가지고 뭐 성적 떨어지고. 그거 아니야. 걔가 약해가지고 벌벌 떨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더 잘하는 애들이 훨씬 더 시험을 많이 보고 더 못하는 애들이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재학생은 항상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얻은 6평과 9평의 성적이 실제 수능에서 상당히 하락할 위험성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매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에 써드렸습니다. 재학생은 실수능의 성적 하락을 주의해야 된다. 지금 응시자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구평 원서 접수 기준으로 응시자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평의 응시자 두 번째로 중요한 현상이 요즘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유명한 사탐런. 정말 놀랍죠. 사탐런 가속화입니다. 응시자 분석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접수 인원 기준으로 고3과 N수생 분석하는 거고, 사탐런 가속화. 사탐 응시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죠. 과탐 응시자보다. 이게 뭐 이건 상상을 초월하죠. 이번에 그냥 같이 지금 그 응시자 숫자하고 뭐 프로 이런 것들은 뒤에 자료집에 좀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한 60% 되고요. 전체 탐구 응시자들의 과탐이 23.5%. 작년만 해도 전혀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이게 뭐 놀랍게 이게 차이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사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사탐론이. 일단 뭐 내가 이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설마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 중에 이번 구평 결과에 실망해가지고 그 과탐 성적이 실망해가지고 사탐런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사탐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 지금은 없겠죠. 내가 6평 때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6평 시험 보고 나서도 사탐론 지금 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졌을 텐데 이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괜찮은 대학들은 사탐런 해가지고 성공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이게요, 여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외시, 동고농숙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이 인서울 대학들은요, 자연계 합격자들 중에 사탐 선택자들, 사탐을 선택해가지고 여기에 합격한 이 대학 자연계에 합격한 애들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과탐에 가산점을 붙여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받아주질 않으니까 뭐 이제 과탐 선택이 필수니까 그건 얘기할 거 없는데, 연고대부터는 전부 다 이제는 교차 지원이 다 가능하잖아. 서울대만 안 되고 다른 대학은 다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탐을 공부해서 자연계열에 합격한 애들은 거의 없어. 이 그 연대 고대 서성한이 여기까지는요, 자연계열에서 자연계열 합격자 중에 과탐 선택자들 비율이요 98%, 99% 거의 없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사탐 선택자가 없어. 이 밑에 라인도요, 중경외시, 동고농숙 이 라인도 92%, 93%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 92명, 93명은 대부분 과탐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과탐에서 성적이 좀 안 좋은 애들이 사탐으로 도망을 가니까, 과탐에서 1, 2등급을 맞으면 도망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또 과탐에 가산점을 주니까 이 대학들은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그 사탐론을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인데, 하여튼 이 사탐 응시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지금 사탐런을 하겠다. 내가 이번에 구평 과탐 성적을 보고 도저히 과탐이 안 될 것 같아서 사탐으로 도망가겠다는 건, 그거는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도박을 하겠다면 뭐 그거는 본인이 특별한 소신이 있어서 하는 것일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 얘기는 안 쓰겠습니다. 사탐난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안 쓸게요. 지금 6평 때는 내가 써드렸는데 9평에서는 쓸 필요 없겠죠. 과탐 응시자들은 100분이라든가 등급의 가능성 크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 물화생지 과탐의 특정 과목이라고 하죠. 과탐 어떤 과목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 과탐 과목에서요, 사탐런을 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통계에 의하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저 인서울 합격권에 있는 1, 2등급 애들은 내가 과탐이 1, 2등급이 나오는데 도망갈 리가 없잖아.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 중간대 애들이 도망간다고. 4, 5등급 애들이. 항상 사탐런을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통계 조사를 보면은 4등급, 5등급 과탐에서 나오는 애들이야. 밑에 7, 8, 9등급 애들은 또 도망도 안 가. 왜냐하면 가봤자 뻔하다. 내가 뭐 가봐야 뭔 수가 있겠냐. 또 다른 골치 아픈 공부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도망도 안 간다고. 그냥 여기서 맞아 죽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 중간에 애들이 뭔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 사탐으로 가면. 얘들이 사탐런을 해요. 얘들이 사탐런을 한다고. 그러면은 항상 이 중간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위에 100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쭉 이렇게 내려와. 등급도 내려오고 듬성듬성화되는 거죠, 분포가. 그러니까 애들이 평소에 1, 2등급 맞던 애들도 받쳐주는 애들이 빠져버리니까 잘못하면은 3, 4등급으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탐은 잘못하면은 밑에서 뭔가 이렇게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구평보다 실수능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많고요. 부평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지만은 그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위에 분포를 하게 되면 밀릴 가능성이 꽤 많이 높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얘들이 등장하면서 1등급, 2등급을 잡아먹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구평에서 얻었던 성적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유의해야 되고. 두 번째, 사탐 응시자들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사탐 응시자들은 더 위험합니다. 과탐 응시자들보다. 실수 줄이기. 여기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탐은요, 이 과목의 특성상
이게 사탐의 11과목 중에 어떤 뭐 사탐의 특정 과목이라고 하죠. 항상 이 그 사탐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약간 암기 과목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탐처럼 성적이 정규분포로 잘 안 나타나.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이렇게 많이 쏠리고 애들이 이쪽에 많이 공부 안 하는 애들 밑으로 깔고 잘하는 애들 위로 막 쏠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편중이 많이 돼요. 사탐은 늘 성적 채점을 해보면 이런 패턴이 많이 나타나. 여기에서 나타나고 저지를 수 있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여기에 상위권에 이렇게 점수가 몰리게 되면 특히 쉬운 출제,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은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런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탐에서 문제가 아주 쉽게 출제되면은요, 원점수로 만점 전체를 다 맞고도 1등급을 못 얻는 경우가 생깁니다. 4%가 넘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등급이 밀린다는 거죠. 물론 백분위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탐은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하다가 문제가 약간 쉽게 출제되었는데 내가 한 두세 개 틀리면서 3, 4등급으로 이렇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방심하다가 그냥 밀려버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촘촘하게 애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확 밀린다고. 표점도 쉬운 과목의 경우에 사탐에 뭐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쉬운 출제와 어려운 출제 사이에 표점으로 따지면은 6점, 7점 아주 심한 경우는 8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한 과목에. 이렇게 표점의 차이가 난다는 거 애들이야 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알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이해하십니까? 표준 점수의 차이가 있다는 거. 쉽게 출제되면 표준 점수가 떨어져요. 어렵게 출제되면 표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점수 만점이라도 다 맞아도 어떤 과목을 선택한 애들은 60점 맞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한 애들은 68점이 돼. 표점상의 차이가 크다고. 물론 대학에서 변환 표점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이제 돌려가지고 또 그 백분위를 개념을 도입하는 어떤 그런 성적 처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표점상으로 6점, 7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 대학의 정시에서는 이거는 뭐 0.5점, 0.3점 이런 차이에 의해서 합격하고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어떤 그런 차이를 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수 줄이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쉬운 출제로 인한 표점 하락, 등급 하락, 등급 하락 주의해야 된다. 쉬운 출제로 인한 표점 하락, 등급 하락. 그래서 사탐 절대 어떤 과목이든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사탐에서요, 과탐보다 이 문제가 사탐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쉬운 출제로 인해서 표점이 하락한다든가 등급 하락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이 사탐론, 이 무시무시한 사탐론 때문에 사탐 과목의 전체적인 난이도를 약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출제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 표점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형평성 문제, 다른 과목 선택한 애들과 온갖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탐 선택한 애들은 올해 문제는 좀 어려울 거다. 내가 좀 이따 써드리겠습니다만 사탐 과목 난이도 상승이 예상된다. 사탐론하고 그 다음에 그 응시자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두 번째 그 구평 분석에서 난이도 이번 구평은 수학에서 미적 외 미적만 6평보다 약간 쉽고 나머지는 전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그 보고 계신 설명의 자료집은 가채점 해보기 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가 나와 있지 않고요.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번 구평의 가채점 결과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관들마다 그 사교육 기관들마다 다 예상 점수가 다른데 제가 그냥 하나만 예로 해볼게요. 6평이야 나와 있는 거니까.
9평은 뭐 여러 기관들인데 그거 다 이게 표 쓰기가 뭐하니까 그냥 제가 하나만 쓸게요. EBS입니다. 물론 이 EBS 추정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달라질 수 있고 메가스터디도 지금 EBS 추정적으로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국어 하자. 국어 언매 수학 확통 수학 미적 97, 92, 82, 81. 6평은 확정치고요. 6평은 채점이 끝났기 때문에 확정치고 9평은 추정치입니다. 9평은 이건 추정치예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써드리는 것보다. 국어 화작과 국어 언매는 비슷하고요. 93, 89, 86, 83. 이게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1컷입니다. 원점수 기준. 이게 이제 뭐 점수라는 게 여러 가지 뭐 표점도 있고 백분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점수 기준으로, 맞은 점수 기준으로 1등급 컷을 제가 지금 써드린 건데요. 이게 보시면은 자, 6평에 비해서 1컷이 훨씬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9평이 여기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죠. 확인하고 계시죠? 하나의 예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 기관 뭐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점수가 아주 정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6점 정도. 요것만 올라갔습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수학 미적만 조금 쉬웠다라는 거예요. 수학 미적만. 제가 아까 그 미적만 6평보다 약간 쉬웠고 나머지는 전부 어렵게 출제되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수능에서 난이도 예측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출제자들은 쉽다고 생각하면서 출제했는데 불수능이 될 수도 있고 출제자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출제했는데 무수능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전 수험생을 대상으로 테스트해보지 않는 경우,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의도는 있죠. 의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결과로는 뭐 얘기하는 게 불가능한 거고. 의도로는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수능 출제 의도는 6평처럼, 올해 6평처럼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9평의 난이도, 지금 이번 9평이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다라고 하는데 6평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수능 예측입니다. 6평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우리 그 지난 정권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했기 때문에 아주 최상위 난이도, 정말 골치 아픈 어떤 그런 문제들은 빼고 기본 학력을 측정하는 심화 문제들, 기본 학력을 심도 있게 측정하는 심화 문제 많이 출제할 것이다. 심화 문제를 다수 출제할 것이다. 육평에서 그 출제에 실패했던 영어 같은 경우에 6평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6평에서 그 영어의 그 1등급이 19.1%였거든요. 역대 모든 어떤 그런 수능 시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20% 가까운 애들이 1등급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출제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항상 수능은 어려운 것보다도 쉽게 출제할 때 더 문제가 됩니다. 학부모들의 원성이 더 많아. 도대체 애들이 공부한 애나 공부하지 않은 애나 성적이 똑같게 나오면 뭐로 시험을 보냐. 이렇게 이제 특히 그 최상위권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은 항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하는 게 욕은 덜 얻어먹어. 평가원에서. 정부에서 욕은 덜 얻어먹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좀 변별력이 있게 출제하려고 하는 게 의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쉬운 출제는 지향이 아니라 지향을 하게 될 것 같고 영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탐, 과탐. 이번에 또 그 구평의 특징이 과탐 과목들이 전체적으로 꽤 어려웠어요. 물화생지도 꽤 어려워서 성적의 정규분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고요. 과탐 모두 난이도가 상승할 것이다. 난이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구평 분석에서 EBS 연계. 이번 구평 시험에서 그 EBS 연계는 50%의 비율이 연계율이 충실하게 지켜졌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수학은 과목의 특성상 연계라고 하는 게 뭐 조금 개념이 모호하죠. 똑같은 공식, 똑같은 어떤 그런 그 발상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게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큰 어떤 연관성은 없어요. 큰 연관성은 없는데 국어의 독서, 이 독서라는 게요. 그동안에 완전히 이 수험생을 아주 진짜 괴롭히는 영역이었거든요. 독서라는 개념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 이 독서라는 게 이제 옛날에 우리 학부모님들 그 수능 초창기 세대인가? 학부모님들 공부하실 때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문학. 그러니까 문학이 아닌 일단 설명문, 논설 뭐 이런 사회, 경제, 뭐 예술, 과학 뭐 이런 어떤 온갖 지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정말 어렵게 그동안의 킬러 문항이 전부 이 독서에서 나왔다.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도무지 선생님들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과학 지문이라든가 경제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까다로운 게 많았는데 우리 지금은 깜방에 계신 우리 대통령께서 어느 날 이거 읽다가 굉장히 화가 났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공부한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걸 고등학생들이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다 때려잡아라. 이 킬러 문항 출제하는 놈들 다 때려잡아라 해가지고 뭐 학원이고 뭐 강사고 뭐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킬러 문항을 없애게 되었잖아. 그런데 이게 그 국어 독서의 특성상 어려운 지문과 뭐 유추, 까다로운 유추를 원하는 이런 문제를 출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를 약간 좀 난이도를 낮추는 편법으로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이런 데 지문을 주로 많이 6평에서도 그렇고 9평에서도 그렇고 3개 이상 전부 연계를 그대로 지문을 실었거든요. 이거는 실제 수능에서도 그대로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6평과 9평은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항상 이거야.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우리가 수능을 이렇게 낼 거예요 하면서 알려주는 거야. 이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독서 지문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틀림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국어의 독서, 그 다음에 영어의 독해 지문, 영어의 독해 지문 이런 것들은 EBS 연계율이 굉장히 아주 높기 때문에 일단요 이게 문제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줘. 저걸 열심히 공부를 해. 국어, 독서, 영어, 독해 지문 이런 것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 시험장에 가서 내가 보았던 지문이 나와. 이거 내가 수능 특강에서 수능 완성해서 내가 봤던 지문이네. 내용 그거네. 이렇게 딱 하면 자신감이 딱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 면에서 좀 이따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의 학습 전략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EBS 연계가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잘 미리 예비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평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요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몇 가지 요점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기관의 학습 전략. 첫째,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 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학습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어떤 수험생이요. 이런 수험생이 있을까요? 나는 수능에 나올 모든 과목의 배경 지식과 모든 문제 유형을 다 마스터했어.
나는 어떤 문제 나와도 상관없어. 커민. 이리 와. 다 때려잡을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 학생이 있을까?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만점을 맞는 우리나라에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되는 학생도 똑같이 불안한 심정으로 도대체 얼마나 맞을까? 내가 어디서 실수할까? 어디서 틀릴까? 이런 생각으로 갈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그때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쓰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한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2달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어떤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냐. 먼저 수시 최저 학력 조건과 관련된 과목.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시에서는 항상 우리 대학에 이 계열 이과를 들어오려면 2등급 2개, 3등급 2개, 3개 영역 합이 5, 3개 영역 합이 6 조건이 있잖아요. 이 조건을 맞추는 게 수시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애들이 조건을 맞추는 애들보다 훨씬 더 많아. 저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학생부가 아무리 좋고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저 조건에 맞추지 못하면 아예 서류 심사 대상이 안 돼. 다 떨어져 버리냐. 빼버린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일단 그 예비 컷을 통과하려면은 수시 어떤 최저학력 조건,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목표하는 등급을 맞출 수 있는 과목은 학습 비중을 훨씬 더 끌어올려야 돼, 지금부터. 학습 비중을 상향시켜야 된다. 이게 이렇게 써드릴게요. 백분이나 표점이 똑같다고 우리가 전제하자고. 국영수 탐에서 어떤 아이가요, 12등급, 3등급 3개, 사이사이 12등급, 백분이나 무슨 표점도 똑같다고 전제하자고. 그럴 때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더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왜? 얘는 2등급 2개를 조건으로 하는 수시에 지원이 가능하잖아. 얘는 3등급 2개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성적을 어떻게 조절해 가야 되냐. 요런 패턴으로 나오도록. 알았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은 자기 6평, 9평 성적표를 잘 본 다음에 내 등급이, 국영수 탐에서 등급이 어떤 등급의 윗부분에 걸쳐 있어가지고 조금만 점수를 2, 3점만 더 올리면 한 등급 올릴 수 있다. 즉, 등급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등급의 밑에 부분에 분포하고 있으면 공부를 해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상위 등급, 그 등급의 분포 중에 윗부분에 있으면 조금만 치고 올라가면 그 위에 등급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급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에 집중해야 된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리적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A 과목보다 B 과목이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간다면 그 과목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앞으로 남은 동안은 이런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미련하게 나는 모든 과목 다 만점 맞을 거야. 불가능하잖아. 아니, 평균이 3등급 나오는 애가 어떻게 모든 과목을 다 맞아.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내가 올릴 수 있는 걸 최대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점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
과목, 영역 이런 것들의 학습 비중을 올려야 된다. 여기서 일단 무조건 이 점수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건 무조건 탐구입니다. 탐구는 무조건 전략 과목이야. 이거는 문과, 이과, 뭐 교육 학생의 뭐 현재 성적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탐구는 학습의 배경 지식이 그 컨텐츠가 국영수의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20%밖에 안 돼. 근데 단기간에 집중해서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국영수보다는 훨씬 더 집중해서 전체 컨텐츠를 지배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탐구는 무조건 전략 과목이야. 그리고 올해 우리 남 소장님이 지금 뒤에 와 계시는데 말씀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유의미한 그 자료집에 보면 유의미한 분석이 하나 나와 있는데 구평에서 실수능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어떤 과목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는가 이거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학보다도 탐구와 국어에서 성적이 많이 올라. 이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건 EBS 연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BS에서 나오는 문학작품, 독서, 지문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물론 내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학습 패턴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수학 공부보다는 국어나 탐구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하다. 전체적으로는 국어 성적이 더 많이 오릅니다. 구평에서 실수능으로 가면서 애들이 성적 올리는 패턴을 보면은 평균 점수를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국어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거고 이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아까 제가 했던 얘기 반복하겠는데요. 6평 모의고사와 9평 모의고사는 그냥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시험이 아니라 올해 수능을 이렇게 낼 거야 라는 예고편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6평과 9평에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번 6평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려고는 하겠지만 따라서 6평과 9평을 본 다음에 그 6평, 9평에서 내가 뭘 틀렸는가,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는가 이거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건 진짜 중요해요. 다른 어떤 공부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6평, 9평 분석을 통해서 내가 틀린 취약한 영역, 단원, 문제 유형 을 집중 공략해야 된다. 두 번째,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하면서 신경 써야 될 거 유지학습 플러스 보완학습 플러스 확장학습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확장학습이라는 게 내가 모르는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야. 새로운 영역, 새로운 문제 유형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맞았던 문제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실수하지 않도록 잘 다지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알았죠? 그리고요 지금은 수능의 패턴이 그 윤석열 정권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주 까다롭고 아주 어려운 문제보다 기본 학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아주 베이스가 되는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해. 따라서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유지학습이라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죠. 보완학습은 그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약간 미심쩍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영역이 현재 수능 출제 방침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공부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실수하지 않게, 특히 수학이 아주 기본적인 풀이 문제들 이런 것도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 끝까지 풀고 계산하고 딱 답 체크하는 거, 이런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지학습과 보완학습. 꼭 개인에 따라 차이는 크겠지만은 최상위권 애들이야 뭐 이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두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라면 확장학습을 한 40%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 나머지는 충분히 유지학습과 보완학습에 시간을 써야 된다. 여기서 또 하나, 이 유지학습과 보완학습을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거, 대부분 정답률이 낮은 문제를 애들이 확장학습의 대상으로 삼아요. 수학의 29번, 30번이라든가 아주 까다로운 어떤 그런 독서 지문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애들이 공부하려고 한다고. 어차피 점수는 비슷해. 남들이 다 틀리는 거 틀려도 정답률 30%밖에 안 되는 거, 3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 수능 시험 본 애들의 한 30%밖에 못 맞추는 문제는 나도 틀리면 괜찮아. 근데 정답률이 70%가 넘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되죠. 남들 다 맞는데 나만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유지학습과 보완학습에서 정답률이 70% 이상인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맞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지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학습 과정이 되고, 요즘은 그런 출제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 이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유지학습, 보완학습, 확장학습을 균형을 잡아야 된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연계 교재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고요. 아까 잠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원에서 이선재라고 꽤 오래전입니다만 우리 학원에서 1년 동안 재수해가지고 고3 때 시립대를 떨어지고 와가지고, 서울에 시립대를 떨어지고 와서 우리 학원에서 1년 재수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맞았거든요. 전체 영역을 다 맞았습니다. 아마 그 합격수기 우리 그 수험에 갔을 때도 홈페이지에 실려 있을 겁니다. 옛날 얘기는 하지만은. 걔가 합격수기에 쓴 내용인데요. 나는 선생님들이 허락하는 대로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모든 연계교재를 정확하게 5번 정독했습니다. 걔가 그 합격수기에 써 있어요. 5번 정확하게 정독했습니다. EBS 연계교재를. EBS 연계교재. 물론 이제 그 이선재가 시험 볼 때는 연계율이 70%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높았죠. 지금보다 높았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 EBS 연계교재 그냥 거의 다 달달 외울 정도로 5번 정독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5번은 눈이 빠지도록 쳐다봤다는 얘기니까. 대충 넘긴 게 아니라 5번을 정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수능을 만점을 맞았어요, 이놈이. EBS 연계교재 정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 건 기출문제. 플러스 다급할수록 마음은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더 차분하게 가야 됩니다. 너무 문제풀이 많이 하지 말고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공부해달라 부탁드립니다.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공부해달라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지나친 문제풀이 좋지 않다. 애들이 막 불안하니까 문제만 많이 풀고 막 성급하게 맞춰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지나친 문제풀이 중심 학습은 좋지 않다. 유의해야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에 가까우면 적절한 이제 실전 대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주의사항들. 적절한 실전 대비 훈련. 쉬운 문제들이,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시간 준수에서 검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 맞춘 것보다 기본적인 문제 두 문제가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 플러스 마킹. 검토 시간과 마킹 시간이 여기 포함돼야 돼요. 시간 준수에.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무슨 그 국영수 국수형 80분, 100분, 70분 타이머 재놓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딱 맞추는 거. 그때 시간이라는 게 문제 푸는 시간만이 아니라 마킹하는 시간,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나눠서 푸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순서. 자신 있는 부분부터 푸는 거. 한 가지 또 여기서 그 팁으로 드릴 만한 게 요즘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제가 여러 입시 전문가들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국어에서 언매가 약간 까다로워지는 추세예요. 언매에서, 국어 언매에서 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작 선택자들이야 뭐 화작이야 보통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데 언매는 문법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매는 국어에서 조금 나중에 앞부분에 있지만 좀 나중에 푸는 게 언매는 나중에 푸는 게 한 요령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수학에서도 킬러 문항 위치하고 있는 29번이라든가 30번이라든가 어떤 특정 유형, 영어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어법 문제라든가 빈칸 추론 문제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점프하고 그런 것들은 막 낑낑대면서 그냥 풀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다 막 진땀 나고 막 시간은 가고 막 이렇게 국어 독서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모르던 지문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독서 지문이 이게 그 지문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어. 경제라든가 과학 굉장히 어려운 지문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어. 점프하는 거야. 그냥 다른 거 다 풀고 와가지고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푸는 훈련들 좀 이렇게 실전처럼 타이머 갖다 놓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 전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학생들과 만나거나 학부모님들과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시 지원 설명회 때 제가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원서 쓸 때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원서 쓸 때 수능 한 달쯤 후에 원서 쓸 때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능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당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전 대비 훈련. 그다음에 생활 리듬 잡기. 수능이 가까울수록 특히 고3들 이거 재수생들이야 8시에 학원 수업이 시작되니까 이거 그러겠지만 수능 시험이 시험장에 8시 10분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입시 시간은 8시 10분에서 8시 40분인데 40분에 입시를 하면 망치는 거야. 40분에 들어가면 바로 시험지 내 눈앞에 이렇게 놓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악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 30분 전에 들어가서 심호흡하고 뭔가 여러 가지 좀 그 과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아침에 최소한 7시 이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막 늦잠 자고 이런 습관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리고 가능한 한 그런 애들도 있고 실제로 효과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할 때 수능 시험 과목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국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어하고 수학하고 점심 먹고 영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리듬을 잡는 것도 괜찮고 생활 리듬을 잘 이렇게 맞춰야 되고 부모님들은 위해야 되는 거 애들 컨디션 관리 남은 기간 동안 감기 걸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해줘야 되고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2달 동안 열심히 달리면 어디까지 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재수생들이 공부하는 어떤 거로 우리 이 4층부터 위에가 전부 재수생 전용 공간인데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당부하는 제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당부하는 여러 경구들을 아예 그냥 이렇게 좀 뇌에 각인시키라고 많이 붙여놨거든요. 좋은 경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경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결승점을 지나고 난 다음에도 뛸 힘이 남아있다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정말 그 수능 날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된다. 이를 악물고 그 다음에 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지 지금 결승점 지나왔다 그냥 이제는
뭐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어떤 섣부른 어떤 그런 이해단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지금의 어떤 그런 예상되는 어떤 성적이라든가 등급보다도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은 많이 있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의 순간이다라는 거 그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 우리 2부에 남인곤 소장님 강연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